멘트도 괜찮고 질문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마음 편하게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항상 시작하면은 질문을 부끄러워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는구나 하고 몸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사소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네. 아까 본인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셨으면은 아마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장면 있을 텐데, 일단은 뭐 가볍게 첫 번째 단편 라스트 스탠드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그 물줄기 뽑는 장면. 네. 이 장면이 저도 처음에 보고 좀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찍었을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셨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어떻게 찍으셨는지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라스트 스탠드에서 서재국이라는 인물이 보노보노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첫 번째 증상이 녹료, 그러니까 녹색의 오줌을 누는 장면인데, 거기 솟구치는 장면을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장치적으로는 구강 관리할 때 쓰는 무슨 마우스픽 뭐 이런 거 보면 물 쏴주는 거 있잖아요. 제 기억에 아마 그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관을 길게 연결해서 바지 속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지 속으로? 네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화장실 밖으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야 되니까 영화에서 아주 명확하게는 안 보였지만 물줄기는 잘 보였지만 이제 그걸 제 기억에는 그렇게 촬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보이면서도 굉장히 그쵸. 네, 비주얼적으로는 확실한. 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단편 끝날 때 이제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무슨 역 양원주 혼자서 굉장히 많은 역을 소화하셨어요. 네, 어네스트 조나스. 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영화 초반에 시작하는 여성분 목소리 말고는 다 직접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감동 목소리도 본인이 하셨고. 네. 그러면 그 여성분 목소리만 다른 분이 하셨는데. 네. 혹시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전은주 배우고요. 네. 제 아내입니다. 네. 그 부부 배우님께서도 출연하신 이제 영화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전 두 번째 남편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말투도 다 다르고 전 처음에 감독님 목소리는 이제 전화를 거시잖아요 감독님한테. 네. 그분 목소리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도 같은데 혼자서 여러 역할을 맡으시면은 네. 혹시 어떠셨는지 기억이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 인물 장우진 감독이 이렇게 한 명이지만 배우는 한 명이지만 여러 등장인물을 할 수 있겠냐고 제안을 줬을 때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길지가 않아서 단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단편 영화가 촬영된 게 코로나가 한창 일어나던 시기에 여러 뭐 영화 관련 감독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이제 일이 없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지원책으로 10분 이내에 단편들을 제작하게끔 해줬고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서 서울동영화제 때 좋았던 단편들만 이렇게 모아서 상영하는 기회가 있었을 때 제작한 거라 일단 짧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만약에 나오는 분량이 길었으면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좀 짧아서 특징들만 보이기에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좀 보시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게 짧게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저 근데 사실 영화가 첫 번째 단편이 한 20분 정도고 나머지 두 편은 10분 그 정도예요 대충. 근데 저는 잘 못 느꼈어요. 내용들이 꽤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짧은 내용, 특히나 10분 안에 내용이 기승전결이 다 있는 게 알차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단편이 제일 재밌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거수 한번 해볼까요? 저 어떤 단편이 제일 재밌었는지? 너무 부끄러워하신다. 혹시 그러면
배우님께서는 네. 세 편의 단편에 각각 다른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뭐 마음에 드신다던가 아니면 가장 본인과 가깝다던가 가장 본인과 멀다던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물론 이제 제가 나오긴 했지만 네. 각 이야기별로 다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렇죠. 첫 번째 단편인 제국의 아침, 그 다음에 마지막 단편인 데뷔의 순간은 제 스스로 그 영화 자체를 어떻게 느끼냐면요. 살면서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성장할 때도 공부 이외에 다른 짓을 하면 어른들이 너 왜 쓸데없는 짓 해? 하면서 이렇게 말렸었거든요. 못하게 하고. 어찌 보면 그 두 편의 등장인물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살면서 사실 쓸데없는 짓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것을 찾는 것.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등장인물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양웅주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국의 아침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처럼 저도 한때는 약간 게임에 푹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본인 워크래프트라는 모습이셨군요. 네네네 그 게임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뭐 공격대를 꾸리면 나중에는 뭐 24인 공대 이렇게 바뀌었지만 초기에는 막 40인 공대 이렇게 해서 온라인 넷상에서 40명이 같이 뭔가 그 뭐 적 보스를 물리치고 이런 것들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게임이었거든요. 저도 잠깐이지만 했었고 그래서 그 라스트 스탠드에서의 그 제국이라는 등장인물에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았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라스트 스탠드에서의 양규봉이라는 인물은 영화광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영화광입니다. 영화광이라고 그러는 게 처음에 영화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영화를 자주 보고 그러다 보면 그 영화를 자기 입장에서 연출하면 어떨까 상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해가는 것을 영화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또 그런 지점이 있어서 저도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해서 그랬을 때 양쪽의 인물은 분명히 저에게 그런 개인적으로도 네. 저 연기자 양흥주에게도 약간 부합하고 재밌는 면이 있었던 그런 영화였고 가운데 영화는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제목은 캠프 페이지였어요. 저 실제 춘천에 있었던 미군 부대의 기지 이름이 캠프 페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네스트 존으로 됐지만 사실은 저 이야기는 앞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실제 1972년도에 캠프 페이지 초여름이라고 아마 기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있었던 실제 그 핵탄두 사건을 제보한 거기에서 근무했던 스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복무기간이 다 지나고 자기가 미군 캠페이지에 있었고 거기서 핵탄두 사고가 일어났고 그 당시에 비상이 걸려서 한 20-30명이 되는 인원들이 그 메탈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시면 되게 투명하게 허공에 표현되어진 공간이 메탈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핵미사일을 보관하는 공간이겠죠. 거기에 가서 핵미사일을 등지고 그 탄두를 분리할 때까지 지키고 탄두를 분리한 이후에 헬기를 통해서 그것도 헬기까지 한 20명, 30명이 들고 날랐고 그것을 실어서 춘천의 한 남쪽에 한 24km 지점에 어딘가에 폐기됐다. 이렇게만 자기는 이제 들었다는 그 증언을 한 사람이 스넬 씨거든요. 이분도 실제로 백혈병 관련 병을 앓았고 자기네 집에 뭐 윗대나 유전적으로 그런 백혈병이 없었음에도 그런 혈액 관련 암을 앓았고 거기에 또 나중에 자기도 그때 탄두를 옮긴 역할을 했다라는 증언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실제 폐 관련 그 질환을 받아가지고 앓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 단편 영화예요. 근데 아마 보시면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표현은 뭐지, 이런 표현은 뭐지라고 네. 되게 많으실 저는 텐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많이. 네네. 저도 말하자면 영화에 참여하긴 했지만 제가 물론 감독의 의도도 따로 또 있고 네. 그렇기도 한데 제가 관객으로서 보는 그런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사실 처음에 이제 타임슬립이 되는 순간
그 흥주라는 배우가 순간 거기 등장인물이 이제 어네스트 존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순간 촉발되는 것이 그 모카포트가 끓어오르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1972년도에 거기서 핵탄두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복무했던 스넬이란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러니까 그건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짐도 안 보였던 그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모카포트에서 폭발하는 커피처럼 그 한순간에 그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물론 그 이후에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이 다 겹쳐진 중복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이 노출되고 그것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 거기에 배우 양주란 등장인물은 어네스트 존이라는 인물로 과거로 이제 타임슬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사건이. 네. 그것을 보여주는 잠깐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또 다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핵탄두랑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느냐. 갑자기 그 메탈룸에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서 아가씨를 찾다가 왜 굳이 또 메탈룸에 들어가서 영화 보여달라니까 안 된다고, 내일 훈련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굳이 왜 메탈룸에 들어가서 그런 핵탄두랑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관객으로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미군들은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세계의 경찰이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떤 세계의 평화를 관리한다라는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런 위험한 무기를 그 자국,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알리지도 않고 미군 기지 내에 그것을 보관을 했고 어찌 보면 관리도 소홀하게 해서 그런 핵탄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다뤘어야 됐고, 물론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거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되게 허술하게 그리고 막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 핵탄두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에는 그 에이전트 오렌지라 그래서 고엽제 아시죠? 그 고엽제도 다수 많은 양을 땅속에 파묻었다고 했고, 여기 지금 촬영에 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캠프 페이지예요. 그 현장을 가서 찍으신. 네네네. 거기가 한동안 벌판으로 있었다가, 그러니까 기지가 반환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토양에 대한 조사라든지 여러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겨우 조금씩 공사가 진행되는, 펜스를 막아놓고 저 촬영 때까지만 해도 거의 그냥 벌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이 첫 번째랑 마지막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다면은 두 번째 단편이 약간 색깔이 많이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충분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사전 지식 없이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단편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찾아보게 만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 단편의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네스트 존에 대해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제가 본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해요. 그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탄두 사고가 일어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메탈 존은 실존하고 거기에 그 인물이, 그러니까 양주라는 인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건 말하자면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수면으로 떠오게 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어떤 땅땅을 망치질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고엽제가 묻혀 있던 아니면 뭐 탄두 사건이 일어났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 사건을 알게 됐고 아마 관객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외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준 작품인 것 같고요. 또 살짝 돌아가자면은 이제
첫 번째 단편이랑 마지막 단편을 얘기하실 때 본인과의 닮은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캐릭터에 굉장히 이렇게 몰입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는데 네. 저 사실 영화 보면서 살짝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1편에서는 이제 그 성을 제가 네네. 성을 지켜요. 성을 지켜요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 엄숙하게 나오는 그 장면이 그 장면에서 유독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랑 그다음에 마지막 단편에서 저 그때 놀랐던 게 따님하고 중간에 이렇게 밤에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딸은 원래 이제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아니 갑자기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빡 하더니 화면에 아버지 얼굴이 이만큼 뜨고 따님 얼굴이 이만큼 뜨고 하는데 저런 상황에 보통 이런 장면을 쓰나 싶으면서도 딱 보는데 자기가 아빠는 왜 영화가 그렇게 좋아라고 묻는 장면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장면에 또 너무너무 반짝반짝 하시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잖아. 이래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요즘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영업한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이렇게 좋아해라고 말하는 보이는 거예요. 좀. 네. 그래서 이게 말씀 듣고 나니까 약간 배우님 진심이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사실 이 세 편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혹시 이 단편 세 편을 제가 미리 못 들어서 고른 기준이 배우님이 혹시 직접 고르셨나요? 단편을? 네네. 이번에 상영 네네. 배우전으로 상영되는 네, 작품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일단 처음에 여기 라스트 스탠드는 이쪽 네. 진행 주최 측에서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그 외에 어네스트 존하고 데뷔의 순간은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천하신 이유가? 다른 단편들은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이유는 일단 결정적으로 제가 다 주연이라서 맞습니다. 제가 주연이라서 추천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연기한 등장인물들 모습이 세 편이 좀 다 다양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관객분들이 좀 비슷비슷한 등장인물보단 네. 다양한 등장인물을 아.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같은 질문을 전에 특별전이었던 오인의 배우님 특별전에서 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배우님 고르신 이유랑 정확하게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관객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모습이라는 게 네. 비슷비슷하거나 열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점이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랬고 사실은 저희 인디서울에 자주 오시는 단골 관객님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배우님 나오신 영화가 저희도 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요 전에 했던 영화 중에서는 천원기엔 했었고요. 저희가 네. 최선의 삶 했고 경아의 딸에서 나오시죠. 네. 그 아버지 나오시고 남매의 여름밤 네. 또 되게 훈훈하게 나오시죠. 네. 그리고 또 올해 했던 영화는 또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오늘 출가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홍보할 때 출가도 나이 제한이 있다더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많이 홍보를 했더니 좋아하셨고요. 그다음에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에서도 또 아버지 역을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굉장히 저희 단골 손님이셨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눈빛이 네. 그러면 앞에 분 먼저 받고 뒤에 분 받고 이쪽도 질문이시면 이쪽도 받을게요. 네. 먼저 마이크 하시는 드디어 질문.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편의 영화 너무 잘 봤는데 네. 사실 약간 아버지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고 혹시 이렇게 다른 작품에서 연기했더니 아버지 캐릭터가 약간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있을까요? 서로 상호 그러니까 이 작품 저 작품에서 물론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그 영화의 그 등장인물 아버지겠지만 큰 넓이로 봤을 때는 아버지겠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어떤 아버지고 어떤 삶을 살아온 아버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 아버지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냥 이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좀 크게 이야기되어지지만 사실 세세하게 들어오면 다 이름이 있고 각각의 다 등장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 질문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역할로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좀 되게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영화에서 아버지 역할 하면은 고정관념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뭔가 고집 세고 가부장적이고 약간 말 잘 안 통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이미지를 많이 깨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양홍주 배우님의 캐릭터들은 진짜 현실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듯 하면서 좀 그 안에 스타일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또 이렇게 한결같지가 않았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현실감이 있지 않았나. 안 그래도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 분 혹시 저희가 그래서 마이크를 안 썼습니다. 그 새 단편 뭐든지 맨 마지막 데뷔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적어도 제가 본 것 중에 확실히 기억나는 앞에 두 편에서 나온 단편에서는 정면을 바라보는 샷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카메라하고 마주 보는. 네. 근데 같은 클로즈업이라고 해도 측면에서 찍는 거나 그런 것들이랑 아예 카메라와 마주 보고 찍는 것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런 화합이나 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카메라와 봐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카메라를 마주보는 그 장면들에서는 어떤 심정으로 보통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마지막 단편에서는 클로즈업이 빡 되긴 하는데 정면을 보시지 않고 살짝 비껴가더라고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을 땐 사실은 카메라를 보통 이제 정면으로 안 보고 렌즈를 안 보고 측면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들, 등장인물에게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지만 때로 렌즈만 보고 특별하게 이야기할 땐 조금 다른 상황, 그 특별함을 좀 더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 보통은 렌즈를 직접적으로 딱 정확하게 보는 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필요한 순간은 당연히 연출 입장에서 그만큼의 강렬함이라든지 그만큼의 시선을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등장인물로서 맞추기 위해서 많이 더 좀 특별하게 노력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 배역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 배역이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카메라 옆을 쳐다보면서 할 땐 그 상황이라든지 상대 등장인물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편이지만 연출이 원해서 렌즈를 딱 정확하게 바라볼 땐 그 상황의 특수성, 거기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들진 않으세요? 뭐 전 재밌습니다. 아니, 네네. 그 카메라를 막 마주보고 있으면 네. 리액션도 없을 거고 뭔가 이렇게 초점 맞추기도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저는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 많이 하셔서 괜찮으신가 봐요. 네, 질문 또. 아니신가요? 네. 그럼 없었습니다. 다른 분 혹시. 네. 그러면은 제가 또 그럼 준비한 질문을 한번. 네. 네. 질문. 평소에도 영화 좋아하시고 많이 보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다른 배우분들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자기가 닮고 싶은 배우나 이런 아니면 특정 작품에서 내가 정말 배우를 하고 싶다라고 영향을 준 작품의 연기나 혹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배우, 그다음에는 이제 안소니 퀸이라고 그 원래 제목은 아마 라스트라다일 거고 우리말 제목은 길일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젤소미나일 거예요. 그 젤소미나와 함께 그 길을 다니면서 그 차력도 보이고 그런 삶을 담은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인 안소니 퀸. 그 외에도 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의 주인공도 한 그 안소니 퀸. 그다음에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에도 나오시고 여기저기 많은 영화에 나오시는
그 안소니 킨을 저는 굉장히 배우로서 나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저는 항상 그분을 멋있게 생각하고 그 외에 어떤 작품에서 이런 역을 하고 싶다는 그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에서 그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그런 등장인물, 그다음에 그 저기 다르덴 형제의 작품 중에 아들이라는 영화에서 그 아버지 역할, 그런 등장인물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느낌이 지금 확 왔어요. 약간 좀 더 현실이나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에 출연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신지. 아까 또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답변 주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한번 덧붙여서 마지막 단편 데뷔의 순간은 이제 감독이 되고 싶은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네. 혹시 배우이시지만 그 감독이 되고 싶으셨던 적 있으신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연극에서 연출은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영화 감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현장을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출부 있고, 그 다음에 제작부 있고, 미술부 있고, 분장, 조명, 촬영, 그 많은 팀들이 오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나는 감독하지 말아야지가 생각이 오히려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그렇게 연출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배우실 분이시니까 그런 게 더 잘 보이시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오히려 감독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는 이렇게 연기 지도만 하고 이렇게 멋있고 상 타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힘들다. 다 책임져야 되고 다 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네. 저는 그 연기를 하는 게 또 즐거운 거 말하자면 좀 더 계속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등장인물을 만난다는 건 그 자체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일을 한다는 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될까, 어떤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나게 될까라는 기대감, 또 그 등장인물을 연기하면서 느끼는 재미, 그리고 또 다 하고 나서 영화 같은 경우엔 그것이 상영이 됐을 때 관객들이 그것을 봐주는 느낌? 네. 또 이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 상영하실 때마다 항상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네. 배우전 제안을 받고 4번의 배우전이 있었고 3번 동안 제가 다 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은 영화지만 이 상영하는 장소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과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100% 이해하는 게, 저도 이제 영화 상영을 지금 인디서울에서 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제가 심한 경우에 8번까지 같은 영화를 상영하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 장르가 있고, 아무리 좋아하는 영화도 3번 이상 보면 그때부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위안이 되는 게, 저 맨 뒤에서 관객분들을 그때부터 봐요. 영화 안 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웃는지 그걸 보면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단편을 다른 상영관에서 배우님 만남 없이 그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 상영관이 유독 또 이렇게 상영 중에 리허설을 좀 잘해주시는 그런 상영관이었어요. 중동 아트 센터. 어떻게 하셨어요? 중랑 아트 센터. 네, 중랑 아트 센터. 소문이 돌았나요, 여기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네. GV를 안 간 데가 거기 딱 하나가 유일하니까. 네, 너무 아쉬웠어요. 거기가 배우님이 안 오셨는데도 그 진짜 라스트 스탠드에서 빵빵 터지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정말 영화 재밌게 보신다. 나도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사실 영화 볼 때 막 따지고 막 그러다 보면 사실 재미없게 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영화가 15,000원이더라고요. 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가 좀 독립영화관만 다니다가 그 멀티플렉스 갔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 뭐 15,000원 내고 보면 뭐 까다로울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저희 그래서 인디서울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독립영화를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 점이 또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영화를 또 자세하게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더 좋은 건 이렇게 바로 영화 끝나고 그 배우님이 나오셔서 궁금한 점을 다 말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제가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저 아까 말씀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생겼어요. 그 배우님께서는 영화를,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시고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은 애드립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그 대본대로 하시는 편이실까요? 애드리브는, 즉흥적인 애드리브는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따로 그 등장인물의 대사라든지 상황들을 네. 분석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다가 이제 촬영 뭐 그렇게 되면, 현장이 되면 제가 연출에게 여기 이런 상황이 이런데 이런 걸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애드립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이제 수정된 거니까.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하시는 네네. 근데 어지간해서는 촬영하면서 이렇게 즉흥적인 요소들을 잘 이렇게 짜여진 상황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 테이크 갔는데 좀 떠오른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연출한테 이거 어떠느냐 제안하고 두 번째 테이크 때 이렇게 네. 추가해서 하는 건 있어도 그냥 먼저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상대 배우나 연출에게 꼭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애드리브라고 해야 될까? 즉흥적인 연기를 필요로 하는데 마음껏 하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영화 그 춘천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인 사항들만 가지고 아. 준비를 했고 시나리오 없이 촬영을 했거든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없이. 네, 모든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은 거의 다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대사들이었죠. 근데 즉흥이 거기서 금방 만든 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상황들을 계속 분석을 해서 적용을 시킨 이후에 사실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그냥 완전히 생짜인 즉흥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것 또한. 또 말씀하신 춘천은 배우님의 영화 데뷔작이시죠? 영화 데뷔작은 새 출발이고요. 네, 그 이제 첫 장편 주연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주연.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 춘천이랑 굉장히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지금 살고 계시죠? 네, 지금도 네.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춘천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멀리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멀지 않습니다. 네. 배우님의 그런 말씀과 마음 덕분에 저희가 또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애드립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로 네. 제안해서 이 단편 3편 중에 배우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을까요?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네. 예,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 디테일 같은 것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데서.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건 어쨌든 전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기획한 일단 연출이 잘 해주신 거고 감독이 저는 뭐 거기에 그 라스트 스탠드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제가 어떤 노래 주점을 갔냐 안 갔냐를 가지고 네. 전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담배 꽁초 담는 컵이 쏟아져서 주워 담으면서 하는 건 맞아요. 그건 이제 돌발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통화만 하고 그냥 담배만 끄면 되는 거였는데 네. 액션이 들어갔는데 제가 모르게 이렇게 툭 그 통을 친 거예요. 근데 네. 떨어졌는데 제가 안 멈추고 계속 떨어진 거 담배꽁초 다 주워 넣으면서 이제 대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이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 데서 또 현실감이 막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 네. 저는 근데 조금 그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게 그 이제 데뷔 순간에서 그 페트병에 그 술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전 처음에 이거를 바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무슨 상황이지 했는데 냄새를 맡아보길래 그거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네. 제가 네. 그때 이제 먹으면 속상한 거니까 이제 아. 영화를 제작하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말하자면 사기를 당해서 그쵸. 이미 돈을 보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은 상관없다. 어떻게든 영화를 좀 찍게 해달라. 사실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딸에게 양조연에게 이제 도움을 부탁하는 장면인데 속상하긴 하니까 그쵸. 몰래 술 한잔 하는 아. 것을 거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 페트병을 했다가 소주를 담아오는 이런 정서는 이런 상황이랑 이런 거구나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순간 뭔가 흔치 않은 경험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그냥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술 네. 먹는 거 누가 자주 말리고 그러면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다니면서 물인 양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신선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장면 없으셨나요? 영화 보시다가? 저만 되게 모르는 게 많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많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되게 그냥 소소한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의도하신 건 아니시겠지만은 두 번째 이제 캠프페이지 어니스트 존이 네. 끝나는 장면이 망치질하는 소리만 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다음 편 시작할 때 또 망치질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순간 진짜 잠깐 정신 놓고 이렇게 연이어서 보다가 네. 이게 안 끝났나 싶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전 네. 좀 이렇게 덜 그 사소한 거에 의미부여를 한다던가 뭔가 좀 혼자서 의미를 주면서 재미 찾는 스타일이라 그게 조금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 단편전에 일부러 저렇게 배치를 그렇게 하신 건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듣고서 놀랬던 게 그 망치질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직접 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 장면 오래 찍으셨나요 혹시? 철근으로 되어 있는 그 네. 파일을 제 기억에 구부린 게 한 열대 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메라 앵글도 바뀌긴 했었지만 계속 그때 촬영할 때 저거를 한 15개 정도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만든 거는 이제 그 원래 그 주인분이신 그분한테 드리는 거고. 그쵸. 그 원래 이게 조금 벌려져 있는 것을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달궈서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이제 꺼내서 망치로 그걸 이제 구부려야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구부리는 그 작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망가져도 걱정이 없는 게 새니까 다시 또 달구어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망가져도 괜찮다라는 부담 생각으로 없이. 편하게 부담 없이 했던 것 같고, 거기 대장간 사장님도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망치질을 하면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쩐지 얼굴에 이렇게 땀이 네. 그냥 이렇게 만든 땀이 아니라 좀 리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직접 하는 땀이랑 이렇게 일부러 땀을 뿌린 거랑 좀 다르잖아요. 미묘하게. 그래서 혹시 직접 하셨나 싶었는데 정말 직접 하셨더라고요. 네, 네. 독립영화에는 혹시라고 했을 때 직접 하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혹시 GV 다니시면서 혹시 네. 가장 많이 들어보신 질문 있을까요?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 어떤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다음에 연기를 하면서 네. 힘든 게 뭔지, 그리고 아.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는지, 네. 또 상대 배우하고의 호흡은 어떤지, 뭐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배우 지망생 분들이 특히 그런 질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왠지 이 자리에도 배우를 네. 지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후배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 네, 네. 네. 그 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영화도 그 이미지잖아요. 네. 연기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거의 기억이나 아니면 과거에 봤던 영화를 제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동영상으로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탑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장면 커트는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한 장면이나, 그쵸. 그런데 아무리 머릿속에서 떠올려 봐도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에 봤던 영화를 동영상으로 재생이 안 돼요. 생각 속에선 전부 이미지로 남아있지. 그런데 재밌는 건 과거의 기억 같은 경우에 냄새나
맛, 촉감, 맞아요. 아팠던 것 이런 것은 사실 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종합해 놓고 나면 과거의 기억이 하나의 사진으로 거기에 냄새, 맛, 촉각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등장인물을 연기할 때 그 등장인물의 상황을 이미지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느끼는 맛, 냄새, 촉각을 떠올리면 아마 저는 굉장히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뭔가 대사나 그 대사를 했을 때 표정이나 그런 걸로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인과관계보다는 누가 뭐라고 했는데 했다 이라기보다는 맞아 그 배우가 그때 이 대사를 했지 네, 그 막 이런 표정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그러면은 저희 또 앞으로 혹시 요즘에 또 준비 중이신 다음 작품이나 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네, 뭐 지금 뭐 단편, 뭐 장편 몇 개 이제 네. 앞으로 촬영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그렇고 저는 사실 이제 촬영할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작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촬영했던 것 중에 아직 그 공개가 안 된 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어떤 아버지의 역이긴 한데 사실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힌트를 좀 주시죠. 영화 아카데미에서 촬영했던 건데 그때 당시 제목 가제인지 아니면 확정 제목은 모르겠지만 프랑켄슈타인 아버지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아직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네. 내년에는 나올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럼 장르가 그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드라마죠, 장르는. 드라마? 네, 네. 실제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제목이 그냥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적. 의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프랑켄슈타인 하면 그 괴물을 자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만든 박사가 박사. 프랑켄슈타인이죠. 예. 맞죠. 그런 거를 대등해서 비교해 보시면 그 아버지의 마음, 만든 사람의 마음, 뭐 키운 사람의 마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영화가 아마 그거. 그러면 장편 네, 극장 데뷔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독님이 네. 어떻게 촬영은 끝났는데 오래전에 끝났죠. 네. 그러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극장에서 영화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잘 돼야겠죠. 개봉까지 가려면 그쵸, 여러 갈 길이. 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그 영화가 지금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지금 영화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연극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네, 연극 활동도 병행해서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연극에서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올해는 잡혀 있는 것이 없고요. 네. 내년에 오. 3년 기획으로 매해마다 공연을 해야 되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춘천하면 유명한 그 작가가 김유정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봄봄, 네, 네. 산골 나그네 뭐 이런 작품의 작가 김유정인데 그 김유정의 단편 중에 금따는 콩밭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걸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 전에 요번에 재작년 그렇죠?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3번 공연을 해야 되는 작품이 그 금따는 콩밭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내년에 그거 한 번 더 공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이미 다 하셨고 네, 올해는 이미 다 끝났고 내년에 아마 그게 계획이 잡힐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연극 작품들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이 잡히면 춘천 가면은 이제 연극 무대에서 뵐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춘천에서 공연을 하는데 네. 아닌 경우는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뭐 어디서 꼭 공연한다. 저도 이제 안 잡혔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꼭 잡혀서 또 배우님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슬슬 제가 질문이 떨어져서 제 시간도 됐고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질문 혹시 오늘 이 질문 안 하면은 집에 갈 때 후회된다 그러신 분 계실까? 용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배우님 작품들을 뭐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봤을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조금 무겁거나 조금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을 주로 봤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좀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라스앤드 작품에서 이제 코미디적인 그런 부분들 그 아내가 이제 뭐 앞에 있는 조각상을 들고 이제 때리려고 할 때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막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냥 그런 부분 되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코미디 장르 영화에 대해서 좀 그 연기를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네. 그리고 또 그 어떤 이야기를 본인이 출연하시는 이야기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코미디에 대해서 저는 뭐 비극이든 희극이든 뭐든 굳이 그것을 목표로 비극이니까 슬프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코미디를 웃기게 해야 된다. 일단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등장인물에게 집중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등장인물의 상황이 그 등장인물이 웃긴 게 아니라 관객이 웃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장인물이 그 웃기려고 하면 그 순간 그건 틀어지고 오히려 재밌는 부분은 반감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장르의 구분 없이 최종 만들어진 형태가 코미디고 아니면 비극이고 한 거지, 연기하는 사람은 그 등장인물의 상황에 충실하게끔 연기하자, 그런 생각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작품을 제가 고른다기보다 저는 일이 오면, 일정에 맞으면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유는 제가 여러 등장인물을 하는 것이 일단 재밌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일과 연관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는 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 시나리오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나리오라고 믿고 해야 된다. 예. 저는 매번 하기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이건 훌륭한 시나리오다, 믿고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마 배우님이 안 해보신 역할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캐릭터가 연쇄살인마일 것 같은데, 그쵸? 그런 역할이 마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선을 다해서. 네네. 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악역이든 아니면 뭐든 그건 관객의 입장에서 보기에 악역인 거지, 사실 그 등장인물의 입장에선 철저한 생활이는 거고,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그 다음에 자기 인생 가치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 뭐 어떤 역이든 철저하게 캐릭터 입장에 몰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순간. 그러니까 제가 다른 GV도 이렇게 구경을 했었고, 오늘 GV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느껴지는 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배역을 맡을 때 본인을 이렇게 중립 상태에 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백지 상태하고는 조금 또 다른데,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고 봐드리시고, 그다음에 엄청 성실하실 것 같고, 엄청 또 겸손하세요.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공 많이 돌리시고, 그래서 엄청 성실하시구나, 많이 하시겠다, 앞으로 많이 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되고요. 저 순간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지만 양주 배우님이 악인 역할 맡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뭔가 옆집에 계실 것 같은, 굉장히 현실감 있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별로 악할 것 같지 않은 표정이신데 그런 악인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역할을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고요. 충분히 다음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님이 오늘 또 이 상영관 오셔서 관객분들하고 만나신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그 연기할 때 항상 말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동이거든요. 어떤 행동이 오히려 말보다 더 강한 효과를 갖고 있고, 더 설득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표현적으로 믿거든요. 이 추운 날, 이 상영관에 발걸음으로 옮겨주신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또 내년 저희 인디서울에서 더 멋있는 작품, 좋은 작품으로 배우님과 감독님 같이 모시고 또 이런 자리 관객분들하고 같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내년에도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